오늘부터 2교재로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2교재로 구입을 하셔서 들어도 됩니다. 2교재는 원래는 제가 원래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 보면 반복됩니다. 반복된다는 게 뭐냐면 기출지문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 기출지문 반복이 뭐냐면 조문, 판례, 기출. 조문, 판례, 기출이 반복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특강 자료거든요. 특강 자료인데 한 이틀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특강보다는 그냥 차라리 지금 7주나 8주 정도 해서 이 교재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풀이 있잖아요. 또 기출문제 오후에 하잖아요. 기출문제를 반복하면, 기출문제 10회분만 반복하고 이 교재로 반복하면 합격은 무난합니다. 80점 정도 그냥 무난히 딸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오후에 1시간 반, 저번 주에 해보니까 1시간 반 정도 기출문제를 1회분 정도 하는데 그 정도 걸리니까 요 교재를 가지고 반복을 해주세요. 반복을 해주는데 그 다음에 또 7, 8월 달에 또 문제집 별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요 교재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요 교재는 기출 어떤 식으로 편제를 하냐면요. 처음에 한번 펴보세요. 요 교재를 펴보시면 쓸데없는 거 다 펴버리고요. 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페이지. 일반 이론을 적고, 일반 이론의 중간중간에 기출이라고 중간중간에 되어 있죠. 예? 제가 수업할 부분은 이 기출입니다. 기출. 그 다음 한 장을 넘겨보세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판례 1번부터 되죠. 판례 1.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 그 다음에 이론 정리하고 이론 중간에 기출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지문과 그 다음에 판례 지문이 있어요. 판례 지문, 판례 2, 판례 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전체 이론하면서 일단 기출지문 하고, 그 중간에 프린트가 있죠. 프린트. 이때 이제 가장 잘 나오는 기출 문제를 또 갖고 왔으니까 그걸 병행하면서 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이제 저번에 1회분 했죠. 10회분의 기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책하고 10회분의 기출만 잘 반복을 하게 되면 고득점 나옵니다. 고득점. 그래서 작년에도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어르신 68세 되신 분도 80점 나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검증된 책이니까 그렇게 알고 따라오세요. 아셨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기본서는 어떻게 하느냐? 기본서는 참조용입니다. 이제 참조용. 기본서는. 그래서 기본서 여기 지금부터는 이제 실전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실전은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기출문제 자체가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출 지문을 계속 읽다 보면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시험장 가서 그냥 이거지 이렇게 찍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해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요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요 책을 구입하셔서 학습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 들으신 분은 요 문제집을 별도로 올려놓았으니까 다운받으면 됩니다. 자, 차례를 보세요. 차례를 보시면 민법 총칙이 있죠. 그 다음에 물권 계약법이 있죠. 그 다음에 한 장을 계약법인데 거기에 계약법과 강론,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은 안 나왔는데 민사특별법에 다 정리했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세요. 3페이지에 거기에 제1장에 법률, 관계, 권리 변동. 이번 순환에는 이 필기를 지금 1, 2순환은 필기를 많이 했죠. 그죠? 근데 필기를 될 수 있는데 줄이고 대신에 기출 지문을 계속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판례를
설명할 때 요약하고 전체를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의 변형을 가져올 겁니다. 어차피 지금은 이제 기출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니까 아셨죠? 예. 자, 전체 체계를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지금 민법 총칙입니다. 민법 총칙인데 처음 오신 분도 차라리 이 처음 오신 분도 지금 더 잘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본서를 하다 보면 기본서 아무래도 필요 없는 부분까지 좀 적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아주 핵심, 그 다음에 기출 나오는 걸 반복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총칙은 첫 번째가 거기에 자, 법률 관계란 말이 나옵니다. 법률 관계. 법률 관계는 법이 지배합니다. 법이 지배하면은 이 법은 권리 위주로, 권리 의무로 규착돼요. 권리 의무로. 그래서 사람들은 권리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리 위주로 생각하니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첫 차트가 법률 관계와 권리 변동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권리 변동. 그래서 3페이지에 민법 총칙에서 법률 관계와 권리 변동이 있죠? 그 다음에 1번에 법률 관계, 권리 변동이 나오죠? 권리 변동에 거기에 1번에 권리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죠? 그 다음에 권리 변동 모습에 지금 발생, 변경, 소멸이 나옵니다. 발생, 변경, 소멸. 거기에 발생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나오죠? 원시 취득, 얘 보세요. 선의 취득,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혼합 가공. 그 다음에 건물 신축, 매매로 인한 채권 취득이다. 자, 여기 봅시다. 여기서 뭐냐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갑과 을이 있는데 건물이 있어요. 매매로 팔았어요. 매매로 팔았을 때 을이라는 사람은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기죠. 그러면 원시 취득이라면 전주인이 없는 거야. 전주인이 없고 처음 취득하는 거야. 원시 취득은 이 발생에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눠지죠. 그럼 원시 취득은 전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을이라는 사람은 매매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이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이죠. 채권 물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내놔라는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채권은 을이 갑한테 처음 취득하죠. 그렇잖아. 근데 만약에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해. 소유권은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 갑의 소유권에서 을로 넘어오죠. 그러니까 매매로 인한 채권 취득은 처음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이야. 근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갑한테 소유권 있다가 승계 취득하죠. 이해가죠? 그래서 조심할 게 매매로 인한 채권 취득은 원시 취득입니다. 그러나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다. 아셨죠? 그래서 거기에 매매로 인한 채권 취득이죠. 매매로 인한 채권이 원시 취득이요. 근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거기에 승계 취득의 기억에 예가 있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 있죠. 이건 승계 취득입니다. 승계 취득.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원시 취득이냐, 다음 중 원시 취득을 골라보시오라는 문제가 가끔 뜹니다. 그러면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1번. 프린트 2번 문제를 보세요. 프린트 2번 문제.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실전으로 해서 다른 학원보다는 빨리 여러분들은 기출과 바로 연결시키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2번 보세요. 다음 중 권리 취득, 원시 취득에 해당을 다 고르시오. 이렇게. 기억에 시효로 인한 취득이다. 아까 시효 취득은 원시 취득이죠. 처음 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은 아버지의 집이 있다가 넘어오니까 승계취득이죠. 그죠? 상속은 승계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로 낸 채권취득은 원시취득이지. 원시취득이죠. 체크하죠. 기억, 디귿 체크합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취득, 앞사람이 소유권이 있다가 넘어오죠. 승계취득이죠. 예? 체크 안 씁니다. 전세권취득은 이거는 설정적 승계라 가지고 이쪽으로 설정, 발생, 이게 원시취득이 아닙니다. 전세권이라는 것은, 전세권을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이 있다가 소유권이 있고 그 소유권에서 설정하잖아. 원시취득이 아닙니다. 설정적 승계라고 하고 설정적 승계입니다. 승계취득이죠. 그 다음에 건물 신축한다. 건물 신축은 원시취득이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요? 기역, 디귿, 비읍이지. 기역, 디귿, 비읍이 어디 있습니까? 4번이지. 아셨죠?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금방 했잖아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이잖아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매매했으니 소유권 내놓으세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내놓으세요. 그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채권이잖아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채권이지? 채권이죠. 소유권이 넘어와버린 물건이 되지만 너 나오고 매매했으니 소유권 내놔. 사람에 대한 청구권이죠. 사람에 대한 채권이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 취득은 을이 갑한테 처음 취득하죠. 근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 소유권이 넘어왔다. 그러면 승계 취득이죠. 이해가요? 예. 자, 그 다음에 기출 보세요. 기출. 두 개의 지문이 나옵니다. 건물 신축은 원시취득이죠. 예?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은 원시취득입니다. 기출. 두 개. 승계취득을 보세요. 이전적 승계와 다투의 설정적 승계로 나오죠. 이전적 승계 다시 특정 승계, 포괄 승계로 나눕니다. 그 기출 하나 나오죠. 상속에 동그라미. 상속은 그 포괄 승계의 상속이 있죠. 예? 포괄 승계 상속은 위쪽으로 가면 포괄 승계면서 이전적 승계죠. 그죠? 상속은 지금 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이전적 승계 밑에 특정 승계 A번에 B번에 포괄 승계 나오죠. 포괄 승계 상속이잖아요. 상속은 포괄 승계면서 이전적 승계죠. 기출 보세요. 상속에 의해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권리의 뭐다? 이전적 승계다. 맞죠?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됐습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입니다. 설정적 승계는 거기에 지상권이나 저당권 설정이란 말이 들어가죠. 기출 보세요.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다. 그럼 틀린 지문이죠. 기출이. 설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설정적 승계입니다. 이전적 승계가 아닙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권리 변경에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에 수량적 변경과 성질적 변경으로 나눠주고 그 작용의 변경이 한번 나왔죠? 작용의 변경에 저당권이 순위 승진한다, 임차권 등기한다. 기출 한번 보세요.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해서 2순위 순위 승진하는 경우는 내용의 변경이다. 그게 아니고 작용의 변경이지. 틀렸죠?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됩니다. 권리 소멸을 보세요.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권리 이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 보세요. 갑이 가옥을 을에게 매각의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맞죠? 이런 식으로 기출이 나왔습니다. 권리 이제 변동 원인입니다. 권리 변동 원인을 봤더니 이제 보세요. 이제 권리 변동 금방 발생 변경 소멸했죠? 발생 소멸 변경에서 기출을 다 정리했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 권리 변동 원인을 봤더니 권리 변동을 원인을 봤더니 내가 원해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합니다. 내가 원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무슨 행위? 법률행위. 근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효과가 발생했다. 그럼 뭐라죠? 법률 규정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권리변동 원인이 법률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법률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그래서 법률행위다. 권리변동 원인이 원에서 발생하면은 법률행위, 원하지도 않는데 발생했다면 법률.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법률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근데 이제 법률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가려서 이제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 집을 팔겠소라고 청약을 해요. 청약은 의사표시죠. 그러면 사겠소라고 승낙을 하죠. 승낙도 의사표시죠. 그러면 매매가 성립합니다. 매매가 성립하는데 매매는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매매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면 매매가 있으면 한 사람은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죠. 한 사람은 뭐 해야 되죠? 대금 지급해야 되죠.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 이걸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법률 사실, 법률 사실. 그 다음에 매매다. 이게 매매가 쉽게 말하면 법률 요건이 된단 말이에요. 법률 요건. 그 다음에 자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법률 효과가 돼요. 법률 효과 이렇게 법률 효과. 그래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가 이렇게 나타내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게 법률 사실을 이렇게 법률 사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 살펴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프린트를 한번 프린트에 거기에 법률 사실 위에 1번 밑에 박스가 되어 있죠. 이게 잘 나오진 않지만 작년 기출을 보면 이 중에서 한두 개씩 뽑습니다. 잘 보시면 법률 사실에 1번과 2번으로 용태와 사건으로 나눠지죠. 용태 사건. 그 다음에 다시 사건을 보세요.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렇게 하면 이게 출사라는 것은 벼슬아치 나가는 게 출사죠. 근데 기술고시에 패스해서 벼슬아치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사법고시 안 했다고 아빠한테 부한테 혼났다. 그래서 출사, 기시, 부혼, 혼. 원식 어떻게 한다고? 시작. 출사, 기시, 부혼, 혼. 출생, 사망, 기간의 경과 기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효 완성, 부당이득, 혼동, 혼화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는 이때 사건이다. 그 다음에 용태는 다시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로 나눠집니다. 그 내부적 용태에 관념적 용태와 의사적 용태로 나눠집니다. 거기에 선이 동그라미 선이 프린트 안 받으셨어요? 네. 왜요? 주는 사람이 어떤데요? 아니 저 프린트 있잖아요. 저기 왜? 예? 복사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자 거기에 같이 보세요. 여기 같이. 예? 예. 거기에 선의의 동그라미 선이라는 어떤 걸 모른답니다. 악이라는 건 어떤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의 동그라미 치고 선의. 그 다음에 적법행위와 유법행위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적법행위에 다시 기억 의사표시 준법률행위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해서 기억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니은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면 요거는 법률행위고 그 밑에 니은 이 밑에는 다 법률 규정으로 갑니다. 옆으로 선을 그으세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 사이라 기억과 니은 사이 여기에 준법률행위 나오죠. 준법률행위 이렇게 준법률행위. 그래서 기억과 니은 사이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면 법률행위로 하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이하는 다 법률 규정으로 간다는 거죠. 법률 규정으로 갑니다.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사실 법률에서 효과가 주어졌다 해서 준법률행위입니다. 에?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이야. 법률행위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준법률행위의 표현행위, 사실행위, 비표현행위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표현행위는 의체거 이렇게 암기하세요. 의사통지 최고거절. 그 최고의 별표 치시고 최고의 시험 문제 간혹 나옵니다. 작년에 나왔죠. 관여무 통지입니다.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각종 통지, 승인, 대리권 수여 표시, 관통승대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는 넘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비표현행위, 사실행위에 순수사실행위, 순매주가 발명했다.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순매주가 발명했다. 순수사실행위, 매장물 변경, 주소 설정, 가공, 발명. 그 다음 혼합사실행위입니다. 부사 한 박스 선물했제 이렇게 부사 한 박스 선물했제, 부부동거, 사무관리, 무주물 선점, 물건 인도, 변제. 변제 가끔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변제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자, 1번 한번 보세요. 1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난삽해서 보통 막판 시험 문제 하루 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고 갈 부분입니다.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크게는 자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1번의 기출 한번 보세요. 매매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맞죠? 매매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로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 맞죠?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 의미에서 선이 아까 동그라미 쳤죠? 선이 동그라미 쳤죠? 그럼 법률 사실이죠? 지금 전체 뭘 배워? 전체가 법률 사실 배우잖아. 박스 안에 들어간 거 다 선이죠? 예? 박스 안에 들어간 거 다 선입니다. 맞죠? 3번 보세요.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자는 법률 사실을 봤죠? 아까 그 시간의 경과는 사건이잖아. 사건에 아까 기간의 경과 있죠? 기간의 경과도 법률 사실입니다. 박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무권 대리인이 추인 여부에 대해 상대방 최고. 아까 최고, 의사통지죠? 의사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보세요. 민법 552조는 법률 규정이죠. 552조에 따라서 상대방의 최고였던 거. 최고는 아까 어디요? 최고는 준법률행위죠. 준법률행위 의사통지죠. 법률 규정으로 가죠. 따라서 해제권자가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의사에 근거한다. 의사에 근거한다면 법률행위죠. 의사에 근거한다면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의사에 근거하지 않죠. 법률 규정에 근거하죠. 의사를 뭘로 바꿔야 돼요? 법률 규정으로 바꿔야 돼요. 법률 규정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작년 기출에 그 3번이 작년 기출이요. 3번은 보세요.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걸 골라라. 잘못 짝지어진 골라라. 그러면 1번 보세요. 저당권 설정은 아까 이전적 승계입니까? 설정적 승계입니까? 설정적. 이게 답이죠. 작년 기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지문. 청약자 간 승낙 통지가 아까 관통승대라 그랬죠. 관여무 통지죠. 관여무 통지.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무주물 선점. 원시 취득이죠.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무권대리 추인 여부에 대한 본인의 최고. 의사가 통지죠.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출제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부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교재로 옵니다. 다시 교재로 오면 4페이지에 조문 판례집 4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3번에 권리변동의 원인이 권리변동과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률 요건이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는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다. 요건의 모습에 법률 요건에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 뭐와 법률 행위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 규정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 이유것, 즉 준법률 행위, 아까 법률 규정으로 가죠. 사무관리 부당행위도 불법이 다 법률 규정으로 갑니다. 판례 1번은 참조로 보시고 오른쪽에 법률 행위 보세요. 이제 법률 행위로 갑니다. 법률 행위. 그 법률 행위에 여기
법률행위라는 약간 여기 법률행위, 여기 법률행위가 여기에 있죠. 여기에 매매는 법률행위죠. 매매는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이 효과는 법률행위 목적과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게 법률 요건이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1번의 법률행위란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기출 1, 2번의 기출 한번 보세요. 아까 기출 민법 552조에 따라 상대방의 최고, 아까 최고는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였죠. 법률 규정으로 갔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 소멸의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면 틀리죠. 법률 규정에 근거합니다. 법률 규정에 근거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반가로 이번에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요소한 법률 요소이다. 요소로 한다.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아까 했습니다. 거기 준법률행위를 여러분이 아까 제 프린트 있잖아요. 그 프린트 그쪽에 여기다 준법률행위 이렇게 의사통지 여기에 준법률행위에 표현행위에 비표현행위 이렇게 나중에 정리를 해 놓으세요. 아셨죠? 프린트 보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요건입니다. 이 법률행위 요건을 봅시다. 이 법률행위 요건은 법률행위 요건은 자 갑과 을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일반적 성립 요건에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성립 요건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 성립 요건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성립 요건에 그 다음 이놈 효력이 발생하려면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의사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목적은 확정 그 다음에 가능 그 다음에 적법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이렇게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이렇게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죠. 그리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 성립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 효력 요건이죠. 그러면 우리 이제 나중에 여기에서 사실 103조, 104조가 나오죠. 여기서부터 시작으로 본 게임이 시작되죠.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가 여기서 103조부터 조문이니까. 근데 그 이전에 좀 참조적으로 간혹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박스가 있죠. 법률행위 요건이 있죠. 거기에 맨 오른쪽 특별 효력 요건이 있죠. 거기다 별표 치세요. 그게 기출문제에 다 나온 겁니다. 기출문제 정리한 겁니다. 그 기출문제 다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자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효력 요건입니다. 그 특별은 뭐 안 나오죠. 효력 요건입니다. 두 번째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서 법정 대리 동의 효력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 기한부 법률행위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효력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관할관청 허가 특별 효력 요건입니다. 근데 기출 보세요. 기출에 거기 첫 번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의 효력 요건이 아니고에 동그라미 쳐요. 아니고 농지 취득의 자격 요건에 불과한 것으로서 등기 요건이다. 등기 요건에 동그라미. 그러니까 농지 매매를 했어요. 농지 매매에서 농지를 매매했을 때 농지 매매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하라. 그럴 때 첨부를 하라 그랬는데 농지법에서 이거는 매매의 효력 요건이 아니고 등기할 때 필요한 등기 요건이다 이 말이죠. 근데 시험 문제는 자, 농지 취득에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틀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 보세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의 성취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맞죠? 그 다음에 기출입니다. 또 법률행위 성립 요건을 전제로 효력 요건이 문제되므로 성립 요건을 흠결한 행위는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므로 무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성립을 하고 그래야 그 성립을 해서 무효를 따지죠.
근데 불성립의 상태에서는 불성립에서는 유무효가 따를 수가 없죠. 불성립에서는 유무효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성립을 해야 유무효를 따지죠. 자, 그 다음에 그 판례 1번이 그것입니다. 판례 2번.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인은 법률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에서 농지 자격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근데 그 판례가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19회 28회에서 나왔죠. 농지 매매 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볼 때 거기에 제가 3쿠션으로 만들어요. 기출이 있잖아요. 요약 정리하고 조문 반드시 보시고 그다음에 기출 걷다 넣어놨거든요.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보시고 그다음에 판례 1 있죠. 판례 1. 판례를 보실 때 귀찮으면 기출 당구장 표시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 판례가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라고 기출해서 몇 회 있어요. 이것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기 이제 법률행위 종류가 나옵니다. 법률행위 종류에 거기 단독행위 이제 법률행위가 나옵니다. 여기서 법률행위 종류에 여기 지금 민총은 법률행위 배우는 거야. 법률행위. 그럼 법률행위 배우는 거야. 법률행위에 거기에 법률행위 종류가 의사표시의 개수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하나냐 의사표시 표준에 따라서 의사표시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하나다. 그러면 단독행위가 있죠. 그 다음에 두 개다. 그러면 계약이 있죠. 그 다음에 합동행위. 그런데 시험 문제는 단독행위냐 계약이냐. 요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계약이나 단독행위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나눠지죠. 상대방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암기하라 했어요? 유제포 이렇게 암기하시고 상대방 있다.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해 채무 면제해 줬다. 이렇게 했죠? 채무 면제해 줬다.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오죠? 단독행위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굵은 글씨 있죠? 동의 철회, 상계, 추인 두 번 날아갔네. 취소, 해지, 채무면제. 근데 상대방 있다. 그러면 유제포라 그랬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그래서 기출 보니까 예약 합의해제는 계약이다. 여기 예약이다. 그리고 해제는 단독행위인데 여기 합의자가 들어가면 어디로 간다? 계약입니다. 계약이다. 이해가죠? 그래서 예약 합의해제는 계약이다. 몇 번 나와요? 3번, 2번, 3번, 4번. 작년에도 나왔죠? 나온 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입니다.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그래서 기출에 예약도 계약이다. 합동행위입니다. 합동행위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행의 문제를 남기느냐, 이행의 문제를 남기느냐 해서 지금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그러면 채권행위. 이걸 다른 말로는 의무부담행위라고 합니다. 의무부담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게 처분행위인데 처분행위 중에 물권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처분행위 중에 준물권행위가 있어요. 준물권행위.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고 이행의 문제를 남깁니다. 이게서 채권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물권행위, 소유권 이전한다, 지상권 설정한다, 지역권 설정한다, 저당권 설정한다, 준물권행위,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무채재산권의 양도. 그래서 거기에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죠. 매매, 증여, 임대차. 이행의 문제를 남죠. 물권행위는
자,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행위, 지상권,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절전 행위. 준물권 행위입니다. 준물권 행위는 거기 두 번째 채권 양도 기출 한번 나왔죠? 기출 세 가지입니다. 기출 타인의 권리 매매도 유효하다. 맞죠? 타인의 권리 매매도 유효합니다. 7번이나 나왔어요. 두 번째 기출 타인 소유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럼 틀립니다. 그 다음에 채권 양도는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니다. 채권 양도는 아까 준물권 행위죠. 그 위에 준물권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유상행위, 무상행위입니다. 유상행위, 무상행위.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유상. 무상은 증여,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는 무상행위죠. 자, 프린트 한번 보세요. 프린트 기출, 프린트. 3번에 아까 3번에 지문 2번을 보세요. 3번에 지문 2번. 소유권 포기. 아까 유죄포라 그랬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4번 보세요. 4번. 법률행위 종류에 관해 틀린 걸 고르시오. 채권행위. 교환 맞죠? 교환, 매매교환, 임대차는 채권행위입니다.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유죄포라 그랬죠? 매매계약 해제는 여기 해제 이거죠? 해제니까 상대방이 있습니다. 상대방 있죠? 그리고 답은 몇 번요? 2번. 그 다음에 답은 2번이죠. 처분행위, 지상권 설정행위. 아까 처분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잖아요. 지상권 설정행위 맞죠? 유상행위, 임대차 맞죠? 무상행위, 증여 맞죠?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이쪽에서는 이해했죠?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법률행위 목적으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법률행위 목적에, 이 법률행위 목적 이제 당사자 목적인데, 확가졌다. 확정 가능, 적법, 사유적 타당성이 있었죠? 확정. 법률행위 확정. 목적 확정. 아까 재산권 이전,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목적이죠. 요게 확정, 그 다음에 요놈이 가능, 요놈이 적법, 요놈이 사유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확정에서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왔는데 그 판례 3번 보세요. 판례 3번에 19회에 한번 나왔는데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 그래 옆에다가 이렇게 아파트 공급 계약 그렇게 써놓으세요.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죠.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할 때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죠? 아파트 분양 계약. 그래서 기출 판례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판례 4번은 참조로 보시고 그 다음에 가능으로 갑니다. 가능에서는 우리가 좀 조심할 게 가능에서는 목적이 가능하다. 그럼 목적이 가능의 반대가 불능이었죠. 불능. 근데 이 불능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원시적 불능이 있었죠.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그 다음에 또 후발적 불능이 있었죠.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원시적, 후발적 불능으로 나눠집니다. 그럴 때 원시적 불능은 뭐였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이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 9월 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8월 1일 날 집 차고가 다 불났죠. 여기 원시적 불능 상태야. 9월 1일 날 계약했는데 이미 불탄 집 차고하고 집이 불나버렸죠. 원시적 불능이죠. 그러면 9월 1일 날 계약 이 자체는 무효가 되죠. 근데 후발적 불능은 갑이 있고 집이 있고 차고가 있다 합시다. 그럴 때 9월 1일 날 계약했는데 10월 1일 날 집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9월 5일 날 집이 불난 거야. 그러면 9월 1일 날 계약은 후발적 불능이지만 유효죠.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집 차고가 다 불났으니까 이 상태는 무효지만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로 불났죠. 유효입니다. 여기 기출이지. 그지?
후발적 불능은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원시적 불능의 논점은 뭐냐면, 원시적 불능의 논점은 이때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불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악의과실이라고 했죠? 악의과실 또는 고의과실이고, 이 사람은 그 사실을 몰랐어. 선이면서 무과실입니다.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 그럴 때 너 책임지라. 너 책임지라. 그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입니다. 그리고 이행이익 범위 내에서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런 문제를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무슨 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됐습니다. 535조. 그래서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그런데 자, 이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된다. 그런데 여기에 특칙이 하나 있습니다. 특칙이 있는데 미달 사건이라고 그래요. 미달 사건이다. 이건 뭔 말이냐? 판례인데 요게 차고만 불났어요. 차고만. 집은 놔주고 차고만 불났어. 그러면 집은 멀쩡한데 차고만 불났어. 그러면 차고만 미달하죠, 지금? 그죠? 그럼 이때는 535조로 간다, 안 간다? 안 갑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안 가고 담보 책임으로 갑니다. 무슨 책임으로 간다? 담보 책임. 담보 책임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 있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이리 갑니다. 요게 기출 나왔죠. 요 부분이 뭐냐면, 요 부분이 판례 6번 한번 보세요. 판례 6번. 찾았나요? 7페이지 판례 6번. 그래서 그게 미달 사건이라고 쓰시고, 제목을 뭐라고? 미달 사건이라고 써요. 판례 6번에, 맨 밑에, 판례 6번 옆에다가 미달 사건이라고 쓰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 계약 면적 미달합니다. 미달에 동그라미 치고, 미달하는 경우, 그 매매가 수량 지정 매매의 경우에 해당할 때 한해서 담보 책임 규정의 대금각자라는 것 이외에는 별도로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하거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가죠? 그래서 미달 사건에서는 어디로 간다? 부당이득으로도 안 가고 담보 책임으로도 안 가고 어디로 간다? 즉 계약 체결상으로 과실 책임으로 안 가고 담보 책임으로 간다는 거죠. 담보 책임. 그래서 위에 그 목적 그 가능의 박스 보세요. 자, 원시적 불능입니다. 무효죠. 전부 불능, 전부 무효입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가죠. 근데 일부 불능이다. 그러면 원래는 일부 법리로 가는데 원칙이 전부인데 예외적으로 나머지 유효지만 단 유상계약이라면 유효하고 담보 책임을 가죠. 이게 판례 6번으로 연결됩니다. 판례 6번으로 연결돼요. 자,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 유효라 그랬죠? 뒤에 나올 건데 규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자, 뭐냐면 후발적 불능은 이게 유효라 그랬잖아. 그러면 요 채무자, 이 갑이 집주인 채무자가 과연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규책 사유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나눠지죠. 그러면 책임이 있다 없다 두 가지로 나눠지죠. 책임이 있다면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이니까 이때는 이행불능이죠. 그럼 을은 갑한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으면 목적물 집 인도 면하죠. 집 인도를 할 필요 없고 그 대신에 대가를 청구할 수 없어요. 돈 청구할 수 없죠. 집값 청구할 수 없잖아요. 집값 대가를 청구할 수 없죠. 이런 문제를 위험 부담 문제라고 하죠. 위험 부담 문제. 근데 여기에서도 이게 위험 부담 문제인데 여기에서 특칙이 하나 있어요. 이 특칙이 뭐냐?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 특칙이 627조 1항 뭐냐면 이게 임대차였어요. 임대차였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이게 30만 원, 집이 30만 원, 차고가 3만 원 쳐졌어. 근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고가 불났어요. 그럼 당연히 3만 원은 까져야 되죠. 그죠? 근데 3만 원 이렇게 까진다. 그러면 당연히 감액 3만 원 감액 된다가 논리적이죠. 근데
감액된다면 틀린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문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로 가야 되지. 감액된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박스 보시면 채무자 귀책 사유가 있으면 이행불능으로 해제 손해배상으로 가죠.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 그 다음에 위험부담의 원칙 예의고 나중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인데 후발적 불능의 일본으로 특칙이 있죠. 네? 627조 1항인데 뒤에 627조 1항이 임대차 뒤쪽에 판례집에 아마 나오는가 모르겠다. 627조 1항 214페이지를 펴보세요. 214페이지. 판례집에 214페이지. 판례집에 214페이지. 조문 판례집에 214페이지 있죠? 거기에 627조 1항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나요? 찾았나요? 네, 거기에 별표를 치시고 잘 나옵니다. 1항.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어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당연히 감축되지는 않는다. 원래는 당연히 감액돼야죠. 예? 근데 감액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시험 문제는 당연히 감액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틀린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7페이지로 돌아옵니다. 7페이지 돌아오면 거기에 후발적 일부물 특칙의 627조 1항 있잖아요. 거기 아까 몇 페이지였죠? 페이지를 214페이지 참조라고 쓰세요. 214페이지 참조. 잠시 쉬었다가 이제 목적의 적법으로 갑니다. 목적의 적법으로.